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이동호 시사 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다시 반일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반일 선동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국이 힘들 때, 전국이 저들이 곤란에 빠질 때 지속적으로 외부의 적으로 돌려서 이들이 그 곤란에 탈출하곤 했고 또 선거에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활용해서 시선을 다른 데 돌림으로써 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과거에 잘못된 독재자들이 전쟁을 가지고 국민의 그 불만을 돌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자 그들은 반성하기보다는 지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자력 오염수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IAEA, 그러니까 그 국제원자력위원회는 일본이 규정에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또다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반일 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 반일 선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잘못을 은폐하고자 합니다. 또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끊어놓아서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이 주장했던 가끔 전술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전술이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놔야 한국의 안보는 갓근처럼 미국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관계 중 하나만 끊어도 한국 안보가 날아간다는 김일성의 지시입니다.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이 갓근 전술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사파들이 한일 관계를 끊임없이 악화시켜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갓근 전술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띄워봐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의 법적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입증에 대한 책임은 한국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 주한 일본 대사입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 신임장을 제정식하는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쓴소리를 늘어났습니다. 이 지금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를 늘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사가 특명 정권 대사죠. 대사가 심장을 받는 자리에는 양국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서로 노력하자라는 정도 덕담을 주고받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째려보면서 지금 사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대사를 째려보고 있네요. 째려보면서 그리고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무례한 겁니다. 신임장 제정받는 자리에서 일본 대사에게 경고합니다. 어제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환담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하면서 오염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원전 오염수는 지금 우리적으로 보면 동해, 일본으로 보면 서해 있지 않고 태평양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에 지금 오염수 방출한 게 후쿠시마 쪽, 태평양 쪽이니까 태평양 연안 나라들이 이야기해야죠. 통상적으로
신임 주한대사 환담식에는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양국 협력을 당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례적이라는 것은 결례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외교에 있어서는 어떤 격이 굉장히 중시합니다. 만약에 그 격식을 어기면 그 나라에 모욕한 것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 그거는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과 굉장한 이 감정이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이승만 대통령이 경고했던 군국주의, 전체주의 일본에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일본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패망과 더불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일본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치를 공유한 나라가 함께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전쟁했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국가가 전쟁했지. 자유민주주의끼리는 전쟁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웃과 관계를 계속 버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 벌어진 관계에 대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한 국민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피해가 본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국민이 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6년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여기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제소하면 재판은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강제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소 여부는 결국 오염수 방출을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오염수들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피해가 있다는 걸 입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는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한국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려면 해역을 다 조사해야 되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죠. 사실 승소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뭐 일본한테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던데 자료를 받더라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정치 공세죠. 그런데 정부의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그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라고 보고 정부의 태스크포스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동안 과학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는 전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부 보고서입니다. 1. 원전수 영향 크지 않다. 지난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정부부처 합종 TF 보고서를 야당이 입수해서 공개한 겁니다. 자료 요청해서요. 총리실은 전문가 의견일 뿐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전문가 의견 말고 다른 의견이 어디 있는데요?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 근거가요. 사진은 지금 후쿠시마의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놓은 대형 물탱커들을 말합니다. 정부 보고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 간담회를 7차례 또 열었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 처리 설비 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 일본이 적법한 절차와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견에는 지금 국제원자력위원회 IAEA하고 미국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 사사건 건 미국과 엇박자로 정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노출 가능성, 수산물 섭취 등에 의한 피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유엔 방사능 피해 조사 기구의 방법을 사용해서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성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방사선 수치가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우리 정부 자체도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문재인은 지금 엇박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정치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답니다. 결국 이 정치적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온통 YTN 온통 언론이 전부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일본을 비난하는 뉴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다시 반일로 선동했습니다. 죽창 들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요. 과학은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자체 보고서도 정부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낸 보고서조차도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정치적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덮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떼어놔서 지금 일본은 제가 누차로 강조했지만 주한미군의 배후 기지입니다. 주한미군이 여러분 아시지만 태평양 저 멀리 거의 10,000km밖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언제 거기서 다 보급물자 갖고 옵니까? 일본에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그 한국 전쟁이 그 일본에서 저장해 놓은 그 무기와 물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작전계 5027에 따르면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본토에 약 69만 명의 병력이 옵니다. 그리고 비행기 2,000대와 그다음에 선박 200여 대가 북한으로 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물자 어디서 계속 다 미국에서 갖고 옵니까? 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배후 전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이 일본과 우리 관계를 끊어서 주한미군이 일본을 배후 전진기지로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차단시키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의 갓근 전술에 일본과 관계를 떼어놓는 전술에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일본의 전략물자를 못 쓰도록 하도록 누구에게 이루어온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닙니다. 북한에게 이루어온 겁니다. 북한 누구예요? 북한 동포는 아닙니다. 북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부자 3대 세습 독재의 유일한 그 일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부정하면서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통계청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취업자 증가의 내용들이 기본들은 뭐냐면 초단기 근로자, 다시 말하면 임시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뭐 1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니까 그건 뭐 사실 근로자 할 수도 없죠.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뉴스입니다.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단기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에서 17시간.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게 정규직이잖아요. 그러면 5일이면 58에 40시간 근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시간에서 17시간, 이거 뭐 근로자 할 수도 없죠. 이게 지금 초단기 근로자가 215만 명으로 35.5%가 급증한 겁니다. 대신 실제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 30, 40대들은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나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그 사진은 최근 6개월 취업자 증감 추이입니다. 이게 지금 34%가 올랐다는 것은 이 34%가 올랐다는 것은 제가 다시 좀 띄워보시죠. 32.4%가 올랐다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지금 전부 마이너스니까 보통 다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에 이게 다 전부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보인 겁니다. 전년에 워낙 힘들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들었으니까 올라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저 효과라 그럽니다. 통계 착시 가능성입니다. 초단기 근로자가 다수고 30, 40대 고용률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공약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수는 2,692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 이게 작년 같은 달이면 팬데믹 시작됐던 달이잖아요. 비교해서 31만 4천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그냥 전부 장사를 못 하고 다 문을 닫았으니까 회사도 다 자르고 회사도 아예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재택근무했던 시기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당연히 취업자 수는 줄었죠. 회사가 폐업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니까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임시직이란 얘기예요. 보조금을 투입해서 만든 임시자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공공 일자리가 확대된 것이.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뭡니까? 저 공공 일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세금 투입 안 되면 당장 없어지는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일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내지 17시간 일하는 게 일자리입니까? 일자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1,000명 취업자가 늘어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건설업 등에서도 각각 9만 4천 명, 9만 2천 명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들 내용은 전부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영향이 있는 업종이다. 반면 도매, 소매 마이너스 16만 8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도매, 소매가 민간들이 하는 일자리들이죠. 그다음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만 8천 명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에 비해서 더 줄은 거죠. 그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 서울에 가장 많죠. 2만 2천 명이 줄었어요. 최악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정부는 또 이 통계를 가지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SNS에 4월 이후에도 고용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경기 상황과 산업 활동 등을 고려할 때 4월 이후에도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근로자 수가 단기 근로자 수가 큰 폭은 늘어났고 특히 3, 40대 한창 일해야 될 아이들 키우고 집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한참 일해야 될 우리의 허리들 3, 40대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김태기 당국대 교수는 만약에 지금 단기 근로자를 실업자로 분류하면은 현재 실업률은 2배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자신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KDI 원장의 이 소득주도 성장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좌파 경제 정책을 제창한 홍장표라는 사람을 전 청와대 경제수석했죠.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희망 고문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거라 했던 그 홍장표를 KDI 원장에 앉힌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은 문재인 정부나 그 주변 주사파들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5천만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 알량한 잘못된 이념을 실험하라고 당신들에게 그 자리 준 거 아닙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교통방송의 김어준이 박원순 시절에 받은 액수가 그러니까 개런티죠.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게 약 22억에서 23억 정도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데일리한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비례대표로 들어간 의원이죠. 김어준, 박원순 임기내 출연료만 약 22억이다. 저 얼굴 참 꼴도 보기 싫네요. 좌파들은 하나같이 뭔가 단정한 모습이 없어요.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또 이상한 개량 한복 입고 그 이유가 뭐냐면 좌파들은 기존 체제나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자신의 혁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기존 질서라는 것이 뭡니까? 보수주의 철학에서 기존 질서나 기존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 제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훨씬 더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그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고 했던 선배들의 노력들이 기존 질서와 제도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의 그 오랜 세월 기간에 쌓았던 그 노하우를 우리는 진지한 자세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상을 가지고 검증도 안 된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겠다는 겁니다. 세계를 뒤집으니까 기존 제도와 질서를 다 뒤바꾸는 겁니다. 좌파들이 저렇게 머리 지르고 그다음에 히피하고 했던 이유도 그 머리 기르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그 뭡니까 히피 문화 외쳤던 이유도 전부 다 기존 제도를 뒤집는 거거든요. 기존 제도를 뒤집어서 어디를 가자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망하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선동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실 자료면 박 시장 임기 중에 이 김어준이 1137회를 방송을 진행했다면 일주일에 5회씩이요. 그래서 23억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은 총 지급액이나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라는 주장이 되는 반박해야 될 것입니까? 그 반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반박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맞다는 얘기죠. 이미 그건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현재 아무도 반박하고 있지 않아요.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반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박하지 않고 있어요. 맞다는 얘기죠. 교통방송의 내부 규정을 보면 출연료 상한선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만 원 받았다면 내부 규정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통방송은 그러면 당신들 어떻게 했냐? 계약서를 내라 했더만은 계약서도 없대는 거예요. 왜? 구두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요즘 단돈 100원짜리도 다 계약서로 가는데 23억을 주면서 구두로 계약했다니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예? 계약서를 담을 수 없는 무슨 얘기예요? 규정을 어긋나니까 스스로 규정을 어기니까. 조선일보 관련 사설입니다. 김원준에게 계약서도 없이 시민 세금 22억 원이 갔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TBS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표로 모로세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조차 없다고 합니다. 200만 원이 맞냐 틀리냐는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구멍가게 알바도 임금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는 시대입니다. 소상공인이 긴급 대출을 받으려 해도 수십 가지 절차와 서류 작성을 요구받는데 아니 이 중요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구두로 계약하더니 교통방송도 지금 서울시의 시민들의 세금이 약 73%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방송에 하는 광고도 거의 전부 정부 광고입니다. 공영방송이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다니 안 쓰다니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못 쓴 거겠죠. 그리고 TBS는 원래 교통방송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방송의 취지에 어긋나면 방송법 위반이잖아요. 방송통신은 이걸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 교통방송에 주진우, 이현미, 안진걸, 이정미 등 좌파들이 전부 출연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출연료 웃도는 금액이 지급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대적 감사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교통방송이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좌파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서 빨대를 꽂고 큰 빨대를 꽂고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이런 운동권 정치 끝장내야 한다. 관련 사설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게 운동권 정치 끝내자는 거였거든요. 제가 주사파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운동권 정치 가장 폐해는 뭐냐면 운동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잘못된 겁니다. 계급투쟁론이잖아요. 계급투쟁론은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사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 종말은 파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전대협 주사파들이 정치에 등장하면서 정치가 언제 한번 서로 한편이 되어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그전 운동권이 주류로 나서기 전 정치는
서로 여야 간에 다퉈도 말로 서로 다투고 그리고 또 큰 틀에서는 서로 합의하고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적과 적으로 나서는 살벌한 정치가 됐습니까? 그리고 적폐청산 보세요. 보수 정치인을 적폐라 해가지고 150명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집권하자마자 온 정부 부처에 언론기관에 전부 들어가서 완장차고 자신들과 반대 입장 섰던 사람을 전부 숙청했잖아요. 그게 왜요? 그거 바로 사상적 배경이 계급투쟁론입니다. 저주의 사상이고 악마의 사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이 저주의 사상에 물들이면 자신이 부모도 증오합니다. 자기와 사상이 다르면.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권 예우법 이거 이제 반대하니까 선거 앞두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폐기했죠. 그리고 진짜 민주화 운동자는 6.25 때 나라 지킨 분들이다. 그렇죠. 그때 6.25 때 공산주의가 됐으면 우리도 지금 북한처럼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북한에? 공산당 남치 때 나라 못 지켰으면 운동권은커녕 민주주의 싹도 없었을 거다. 민주화는 그 누구의 전유물도 될 수 없다는 요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예, 지금 그 그림이 89년도 6월 30일 전대협 주최로 한양대에서 열린 평양 축전의 행사장에 참가한 학생들의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군요. 저때 저는 제가 한양대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때 제가 이 임수경을 북한에 방북시킨 조직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지금 저 화염병 들었던 저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그 화염병을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운동권에 기생해서 지금 전대협 정치인들처럼 국민들의 세금에 빨대 꽂으면서 살아갈까요? 선거만 아니었으면 저들 운동권 지원법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 운동권 지원법 뭡니까? 제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운동권 사람들 유공자로 지정하고 가족에게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교육, 취업, 의료, 양육 대부 지원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 여론이 안 좋으자 거둬들였죠. 이들 아마 자기들이 또 대선 잡으면 또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 이기면. 우리 사회 운동권은 최강의 권력 집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치 하나회죠. 뭐. 정치 마피아죠. 운동권 출신 대통령, 운동권 출신 총리, 이해찬 총리 말하는 거죠. 운동권 출신 국회의장,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 운동권 정치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분열로 거꾸로 후퇴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소련을 망하게 했던 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으로 무장된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운동권들의 지난 세금이 지급된 세금이 7천억입니다. 이들은 또 운동권 생태계도 조성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 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정말 참 눈여겨봤던 아주 젊은 정치학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가 쓴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그 논문을 굉장히 저는 유익 있게 봤는데 그 논문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산업혁명을 일군 나라들은
이어서 곧바로 민주주의 혁명으로 갔다. 민주주의 고도화가 진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어서 산업혁명을 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는 없다. 그러면서 김일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부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부는 소수의 뿐만 아니라 전체의 국민들이 경제적 부를 골고루 혜택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 성장합니까? 중산층이 성장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아리 단지형이 되죠. 그러니까 상층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중간층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이 적어진 이런 항아리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적 부를 갖게 된 중산층들이 그 다음에 자신들이 뭐냐면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중산층들이 등장하고 그 중산층의 등장에 따라서 민주주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로버트 다할은 이것을 가지고 국민소득이 약 4천에서 7천 불 정도 사이에 되면 민주주의 고도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987년도가 약 국민소득 당시 로버트 다할 기준으로 당시 2000년대 기준이죠. 당시 기준으로 아마 5천 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중산층이 생성되고, 그리고 아시지만 명동성당 시위 때 넥타이 부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넥타이 부대단은 뭡니까? 이제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87년 민주화 진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화 진전은 누가 이루어낸 것입니까? 투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투쟁한다고 민주주의 진전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투쟁과 반투쟁의 물란서 혁명에서 보듯이 혁명과 반혁명 통해서 오히려 사회가 망해버린 사회가 오히려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 민주주의 진전은요? 산업혁명을 통해서요.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전은 누가 일궈낸 겁니까? 애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때 교육입국론을 통해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국민의 80%를 교육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80% 데리고는 한강의 기적 못 이루는데 기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기억자도 글을 모르는데. 이런 교육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은 언론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했고 또 시장 경제를 튼튼히 만들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박정희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경제가 좋아졌고 그 경제에 따라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 중산층이 뭘 만들었습니까?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전은 이승만과 제도를 만든 이승만과 그리고 그곳의 경제를 성장시킨 박정희의 공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운동권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지 않노. 저를 포함한 과거의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전에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민주주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해서 온갖 과실과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운동권 폐해를 느끼지 않고 전향 안 했으면 지금 저기 가서 3, 4선 하면서 또 국민 세금 가지고 빨대 꽂는 그런 기생충의 삶을 살고 있었겠죠. 이승만과 박정희가 민주화 진전을 이룬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운동권들은 어떻습니까? 노예 상태의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아니 자신들이 민주화를 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죠. 북한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20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말도 못 꺼내
이게 무슨 민주화입니까? 인권입니까? 80년대 들어선 이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들어서면서 그전 70년대 민주화 운동과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70년대 운동권들은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지만 80년대 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이죠. 제가 그 몇 년 전 오래 전에 국회에서 이 경찰청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한다 해서 그때 제가 경찰청 증인으로 가서 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운동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저한테 반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운동권은 최악의 반민주 체제인 북한을 감싸고 있잖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북전단이 들어가는 거 막아버렸잖아요. 다 저들이 한 것입니다. 운동권들이. 그리고 저들은 뭡니까?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의 폭력 폭동까지 미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운동권들은 박원순을 비롯한 성범죄자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짓밟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이나 티베트 같은 신장 위구르 같은 중국 공산주의 정권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위선의 극치 아닙니까? 운동권 독재 시대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더 나가서 민주주의 적이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다음에 돈 뿌리는 거라고요.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주사파 생각 버렸냐고 물으면 태영호 공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임종석 씨한테 물었죠. 당신 주사파 생각 버렸냐? 재작년이군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한테 이거 말할 자격이 있냐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반문합니다.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두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를 홀로 창조한 듯 행동한다. 이 독선과 과욕의 끝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양상훈 주필이 끝을 맺었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혁신학교를 반대한다고 학부모를 교육청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의해서 강압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보여준 사진은 혁신학교에 관련된 제가 며칠 전에 인용했던 사진입니다. 학부모가 경원중학교 앞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초래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혁신학교를 반대했다고 경찰서로 학부모들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경찰이 집값 떨어질까 봐 혁신학교에 반대한 거냐 묻더라.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지난 주말 서초 경찰서에 불려갔답니다. 경원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방침에 반대하는 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 아이가 갈지 모르는 학교 일인데 모른 척할 수 없다. 아니 그리고 혁신학교에서 제대로 됐으면 다 쌍수 들고 환영했겠죠. 아니 혁신학교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가르치고 또 인권조례 해가지고 선생과 학부모에 반대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자율학습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반대했다면 지금 교육청이 고소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허위사실 유포로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규모가 거의 800명에 이른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들을 범죄인 취조하듯이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학부모를 속여서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경원중학교가 마을 결합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학부모 동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안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이게 좀 뭔가 다른 건 줄 알고 했다가 그게 혁신학교라는 걸 알고 집회 반대를 한 겁니다. 제가 4월 13일 날 여러분 앞에 보도한 겁니다. 좌파 교육감 추진 혁신학교 돈만 들이고 작년에 600억이 들어갔는데 성적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보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 6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는데 학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답니다. 관련 그림을 좀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게 지금 600억 들어간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 644억이 들어갔네요. 예, 644억이요. 그다음에 이게 좀 보세요. 서울대 합격자 수를 보세요. 일반고는 1.16명. 학교 수 대비 전체 학교에서 일반고는 그다음에 이 혁신학교는 0.38명입니다. 일반고는 1.16명.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고에 비해서 혁신학교는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교조 교육감들은 이 혁신학교의 성적 하락이 나타나니까 아예 평가 자체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감춘 거죠. 이러고도 지금 저들이 지속적으로 그럼 정책을 바꿔야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근데 저들은 지금 오히려 그 반대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한 겁니다. 권력은 남용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권력기관, 특히 정부 기관은 우리 국민들은 다 개인들이잖아요. 정부 기관은 거기에는 돈과 모든 것이 모여 있잖아요. 권력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국민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법 위에 날뛰기 시작하면 그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무소불위의 괴물로 됩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국민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라고 가르쳤더만은 교육 성과는 못 내면서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고발로 800명을 지금 고소고발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노심초사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를 잘 받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저들 하는 짓이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에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게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4월 8일 말고는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지금 보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만 참고 넘깁시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 실정들을 제가 이렇게 해설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고 주변에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알려야 우리 국민들이 깨어야만이 이 자유민주주의는 주인된 국민들이 깨어 있을 때만 지킵니다. 각성되지 않으면 권력은 계속적으로 국민 위에 존재하고 법을 핑계로 국민을 압박하는 오히려 횡포자가 됩니다. 괴물로 변합니다. 권력은 제한돼야 되지만 이들은 지금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다 저들이 장악했잖아요. 견제와 균형 장치가 법의 집에 가장 중요한 건데 견제와 균형을 깨뜨려버리면 이들은 뭐예요? 국민을 압박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괴물로 변합니다.
이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도 자신이 정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괴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이, 그리고 각성됐을 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각성된 가장 큰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묶이고 조직되고 또 우리가 배우는 길입니다. 오늘도 역시 결론은 우리 광화문 온 앱으로 함께 조직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들은 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지금 정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단결하고, 우리가 만일 100만을 이룬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부터 각성하려면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가르쳐야 됩니다. 소리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그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우리 의견에 동요해 올 겁니다. 바로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